합리적인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실수요로 사겠다. 2024년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금매가 나오시면 사시면 됩니다. 집값 떨어지는데 집을 왜 삽니까? 빚내서 집 산 게 잘못이 아니라 빚내서 비싼 집을 산 게 문제예요. 자, 우리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2020년, 21년도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2022년도부터 고민이 많아요. 23년도 2년 동안 소가리를 하다가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자, 이 영끌족인 분들에게 올해는 그냥 좀 팔아라. 아니면 안 된다. 끝까지 버텨라. 자, 어느 쪽에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저는 뭐 영끌이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네. 제가 집을 처음 샀을 때도 영끌로 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집값이 높았어요. 그러면 영끌족계의 시조셋인데? 예, 다 그래요, 사실은. 저희 때는 대부분 뭐 일기 신도시를 샀는데요. 그때도 집값이 엄청 높은데 저걸 어떻게 사야 될지 해서 산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래도 그나마 뭐 이렇게 자금 계획 같은 걸 좀 철저히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21년도에 집을 사신 분들이 자금 계획이 없이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시면 뭐 저는 좀 처분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금 본인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고 이러시는 경우는 집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요. 근데 이걸 저희가 무슨 투기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 하나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도 집 살 때 뭐 크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 사고 난 다음에 IMF가 터졌으니까요. 뭐 하염없이 떨어져도 그냥 사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집은 한 채가 있으면 그냥 있는 거지. 그걸 너무 이렇게 요즘 젊은 분들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게 집을 투기성 상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도저히 안 되시는 분은 뭐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죠. 그 본인 생활이 안 되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시다 그러면 뭐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가지고 계시면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저는 우상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이광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영끌족으로 집을 사신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21년도가 되게 흥미로운 한 해였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면서 집값이 폭등하거든요. 가장 고점인 경우가 2021년에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다주택자가 집을 팝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수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한테 집을 판 거예요. 그분들은 왜 팔았을까요? 그 당시에?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요. 선수들이니까. 선수네. 그런데 선수가 아닌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빚을 내야 돼요. 빚 내서 집 산 게 잘못이 아니라 빚내서 비싼 집을 산 게 문제예요. 가격이 어차피 대출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빚이 만들려면 시장의 변화를 읽고 가격이 내려갈 때 사야죠. 근데 가격을 올려가면서 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제 현실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건 제가 뭐 집값이 계속 빠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집값은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누군가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 다시 회복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시점의 변화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는 거잖아요. 그거 뭐 내년에 상승합니다. 내후년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분들이 대응하는 영역이 왔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거주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주하지 않는 집은 팔아야 돼요. 거주가 안 되는 집은. 흔히 갭 투자해 놓은 거. 네. 아니면 막 나는 대전에 영역에 있고 대전에 사는데 서울에 그냥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놨어요. 투자하려고. 이런 분들은 사실 힘들 수 있다. 거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뭐 힘들게 빚을 일으켜서 비싼 가격에 사신 분들은 그 집에 살려고 노력을 해라. 근데 거주가 도저히 안 된다. 자금이라든가 갭 투자해놨으니까 전세 못 돌려주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아까 뭐 신고좀 같은 의견인데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매도를. 가격이 좀 회복했을 때. 지금 이광수 대표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생겼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 2021년도 영끌해서 사신 분들은 그렇다 치고 최근에 집값이 그래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나는 투기 수요가 아니고 투자 수요가 아니고 그냥 실거주할 거다. 합리적인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실수요로 사겠다. 2024년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상승기 때는 언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상승기 때는 그죠? 언제 사느냐. 네, 빨리 사는 사람. 근데 하반기부터 상승한다고 말씀하셨죠. 어쨌든 지금은 만약 우리가 조정기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매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금매가 나오시면 금매 사시면 됩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한 10% 정도 돼도 금매라고 주거선호지역 같은 경우는 한 10%만 직전 돼도 호가 대비 한 10% 정도. 예, 그 정도만 돼도 금매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주거선호지역이 아닌 데는 좀 더 보셔야 되겠죠. 한 15%. 예,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수요 공급 자체가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금매를 잡으실 수 있으면 지금 사셔도 돼요. 조정기라 하더라도 금매를 맞습니다. 잡을 수 있으면 상관없다. 그래서 저는 금매를 그러니까 매물을 잘 선택하실 수 있으면 뭐 그건 지금
건물 사시더라도 왜냐하면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고민하시는 게 더 좋지 만약에 않을까. 상승 반전이 살짝 시작되는 시기다 그러면은 그냥 그 가격에 사도 됩니까? 상승 반전될 때는 빨리 사야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저희도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건 신의 영역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오르느냐 언제 떨어지느냐를 알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사실은 뭐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하지만 믿지 마시고 그냥 좋은 매물, 좋은 지역에 본인이 사시려고 하는 거 있으면 자주 찾아가셔가지고 중개사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그래서 금매가 나왔을 때 그냥 사시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2024년도에 영끌까지는 아니고 그냥 합리적인 선에서의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를 할 집을 산다. 2024년도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집값 떨어지는데 집을 왜 삽니까?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절대 안 된다. 2024년도는 참아라. 약간 이런 쪽이신데. 예, 어쨌든 뭐 하반기까지 아니 그게 돈이 내가 있어도 왜 떨어지는 걸 또 사요? 그냥 전세나 월세 사는 게 낫다. 네. 거의 이상한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제가 집값 떨어진다고 해놓고 집 사라고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2024년도 우리 심영석 교수님 어쨌든 연말 기준으로 그래도 뭐 그 폭은 제한적이라도 약간 상승 쪽이시니까 합리적인 가격이나 금매면 사야 된다라는 거고 이광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하락인데 왜 사냐. 그렇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 중에 어떤 분의 말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물론 2024년도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2024년도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살 타이밍은 언제쯤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이 언제나 살 수 있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생에서 한 많이 사봐오면 한 3-4번 살 건데 뭐 10년마다 한 번씩 기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부동산은 언제 사느냐가 전 되게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언제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진짜 언제냐. 언제면 이게 정량적으로 딱 측정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빠지는데요.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구간이 나와요.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회복된다. 그러면 그 거래량은 주로 싼 가격으로 매물을 던지는 거를 받아내는 매도.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상에서 보세요. 가격이 빠지거나 안 오르는데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매물도 많아지고 호가를 낮춘 매물도 많아지고 반면에 수요도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집값은 오르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안 빠지고. 그래서 그게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든 전체 시장이든 가격이 빠지는데 정체하거나 빠지는데 이상하게 그 시점부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구간에 내가 집을 마련할 때다. 그런 구간은 반드시 오거든. 반드시 오게 돼요. 모든 자산 시장에. 반드시 오는데 네. 그게 언제 옵니까? 그건 모르죠. 그걸 얘기하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변화를 계속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24년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2024년도 이유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그 주된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면서 그때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서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약간 상승과 하락으로 약간 부딪히시면서 재밌게 토론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이어지는 질문은 우리가 또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집값 양극화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강남 불패 신화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의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 의견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남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절대 가격이 유지된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는 계속 어떤 상위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는데 우리 심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최상위 입지인 강남의 아파트 가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높죠. 네. 그러니까 저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높다는 건 좀 낮아져야 된다라는 의견이신가요? 저는 뭐 더 낮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차피 시장 논리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네네. 그리고 어느 나라나 주거 선호 지역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도 보통은 이제 맨하탄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거기가 아니고요. 에서턴이라고 있어요. 그게 실리콘밸리 바로 옆이에요. 이게 평균 가격이 한 80억 합니다. 그런 지역은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나. 그리고 우리가 강남에 지금 불패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양극화는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 소득이 상위 10% 정도 이렇게 직장인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1억 3천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PIR이라고 저는 전혀 신뢰 안 하는 지표가 소득 대비 있는데요. 시가.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로 대출을 받는 분들을 평균을 해보면 15배 정도를 삽니다. 집을.
자기 소득에 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소득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금융 자산으로 사죠. 자산으로 사죠. 연봉 1억인 본인이- 사람이 한 15억 정도 되는 집을 산다. 그렇죠. 그 정도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두 분이서 1억 3천을 가지고 번다 그러면 한 30억은 사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아무리 우리가 보더라도 이게 수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격이 본인한테 안 맞는 거예요. 옛날 가격을 자꾸 생각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주거선호 지역은 언제든지 있는데요. 그게 용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강남일 것 같아요. 네, 그런 주거선호 지역이 뭐 미국의 맨하탄은 일본의 동경 아주 도심 뭐 이런 지역처럼 뭐 살아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계속 뭐 유지를 하지 않을. 저도 강남에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뭐 좀 높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소득 수준이 있고 자산가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가격을 수용하니까 사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거래가 되는 거니까요. 아니 강남 불패는 없어요. 강남 가격이 왜 안 빠집니까? 그러니까 불패라는 단어의 말 속에 안 빠진다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 빠집니까? 빠지는데. 근데 강남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락률을 보면 지방이 10% 빠진 거하고 강남이 5% 빠졌어요. 그러면 덜 빠졌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퍼센테이지. 그렇죠. 근데 가격으로 보면 충격적인 훨씬 많이 사실인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강남은 불패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리고 강남은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조금 빠져도 충격이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억, 30억짜리가 5%안 빠져도 뭐 1억 5천, 2억씩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강남이 가격이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위험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 뭐냐면 강남에서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에 막 고가 집이 있고 이런 지역의 공통점은 자가 점유율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부들이 이사 안 하고 오래 살고 이런 지역은 상대적인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의 강남의 특성은 자가 점유율이 낮아요.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요. 일부 아파트를 빼고는. 그러니까 전월세 비율이 높잖아요. 전월세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겁니다. 내가 한 집에 오래 살면 매물도 안 나오고 가치가 계속 오를 수 있는데 강남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들은요. 자가 점유율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 하나 입주하면 난리 나잖아요. 전세 가격 빠져서. 왜? 자기가 안 들어와 살고 다 전월세 주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강남이라는 지역이 다른 나라들의 주거 그렇게 막 고가 주택의 지역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좀 전에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강남이 이제 전월세 비중이 좀 낮지 않다. 본인이 집주인이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전월세를 많이 줬다는 얘기는 결국 투자 수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실거주 수요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좀 지적을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이 한 60% 되고요. 그럼 자가 점유율이 한 50% 정도, 55% 정도 돼요. 그 포인트가 이제 한 5%에서 7% 사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예전보다는 이제 전세를 주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가 점유율이 조금 늘어나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강남은 43.5%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이게 나머지 그는 55%가 전세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가 보유를 하신 분이 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살고 계세요. 잘못 알고 계신데요. 우리나라는 자가로 이렇게 사시는 분이 한 50%, 그 다음에 전월세로 사는 분이 한 50% 돼요. 그 중에 이제 전세가 한 20, 30%, 월세가 20, 30%,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지. 이거 55%, 강남에 있는 분은 55%가 그렇게 산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는 조금 과하게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자산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10% 떨어지면 강남은 몇억 떨어지고 지방은 몇천 떨어지니까 충격인데요. 100억 자산가들이 1억을 보는 거하고요. 10억 자산가들이 1억을 보는 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이 사실은 강남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사실 뭐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상위 이 입지에 유지가 되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질문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우리 두 전문가분께서 미래를 예측할 때 수도권과 지방,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거의 50%가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이 50%가 몰려 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이걸 우리가 흔히 양극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지역의 아파트의 양극화는 확대될 거냐 아니면 축소될 거냐, 요거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심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고향이 부산이라 가지고 말 잘못하면 친구들이 엄청나게 욕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다고 보고요. 원래 제가 지방광역시하고 서울하고 아파트 가격을 예전에 평균 가격을 쭉 분석을 했는데요. 1배에서 3배 사이에 왔다 갔다 해서 비슷한 수준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 2000년 초 이럴 때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4배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거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방 자체도 그 자체 내에서 보면 그 괜찮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거 선호 지역들이. 그런 지역들은 저는 뭐 상당히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도 이제 양극화, 수도권도 양극화되지만 그렇죠. 지방도 당연히 이제 양극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 잘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건 뭐 불가피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저성장으로 갈수록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요. 차이가 더 커지겠죠. 근데 이 양극화 문제는 계속돼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한 현상은 아니고 자꾸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이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단어거든요. 가격이 빠지면 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를 곳은 오르고 빠질 곳은 빠진다라고 해요. 근데 항상 그랬어요. 시장이 안 좋으면. 네. 그래서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쪽에서는 이 최근의 정책을 보면 이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거죠.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어주면 양극화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도권에 막 50층 막 이런 아파트들 생기면 지방을 어떻게 살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양극화가 불가피한데 정책적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뭐 최근에 신생아 대출까지 어떻게 보면은 정책 금융을 좀 풀면서 부동산 가격을 조금 지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또 움직임은 스트레스 DSR 제도라든지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대출을 좀 약간 옥죄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올해의 우리 정부의 이 부동산 관련된 정책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우리 이강수 대표님. 그러니까 정부도 막 대출 늘려서 부동산 경기 부양하고 싶겠죠.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GDP 가계대출 이렇게 넘어서고 있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한국의 가계대출을 주시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출을 풀어준다고요? 그럼 우리나라 신용등급 떨어지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처럼 약간 옥죄는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피하다.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풀어주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다. 이 어쩔 수 없는 게 바로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민평형 뭐 이런 거 있죠. 국민평형. 그래서 이게 뭐냐면 흔히 많은 분들이 30평형대 아파트 뭐 33평, 34평 이거를 우리가 국민평형이고 이 국민평형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절대 소위 말해서 망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심영숙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정관념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느냐? 예, 이제 고정관념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이게 8호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출이라든지 세금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국민평형이 유리했었어요. 네,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가구 원수 자체가 2.5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두 분이 사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제 유닛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능력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20평형대가 국민평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안식년을 일본에서 했는데요. 30제곱미터하고 50제곱미터 그 사이에 있는 그 아파트를 컴팩트 맨션이라고 그럽니다.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어요. 이 상품이 가장 인기 있습니다. 컴팩트 맨션이라는 건 예. 우리나라의 한 20평대 초반 정도 되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5구보다도 작아요. 네, 이렇게 전용 50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인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이제 좀 평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또 공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30평대가 너무 많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니트가 20평형대를 짓는 비용이나 30평형대를 짓는 비용이나 큰 차이는 없거든요. 자재비가 조금 더 들어가요. 예, 그래서 20평형대를 짓는 비용이나 사실은 30평형대를 짓는 비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설회사 분들 같은 경우는 10평형대 이상의 비용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지은 걸로 제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공급 측면에도 한 번쯤 이걸 유심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평형수에 대해서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게 인기면 또 대형 평수가 많아져요. 그러면 인기가 이제 줄어드는 거고, 최근에는 이 30평대 아파트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저평수가 좋아질 수 있어서, 저는 뭐 이런 거에 굳이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제가 공감합니다.
자,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는 평형에 대한 것은 사실 30평형대가 국민평형이라서 계속해서 그 상대적 그 우위를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좀 시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전문가를 모셨는데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부동산 시장을 앞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당연히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야 되느냐. 그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죠. 앞으로 내가 집을 산다라고 할 때 가장 꼼꼼하게 봐야 될 지표라든지 변화가 무엇인지를 두 전문가한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심영석 교수님은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금리를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지만 이게 금리가 어쨌든 낮아지면은 집값이 그럼요.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 예, 금리가 낮아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집값이 상승한다 이거보다는 경제 전체적으로 좀 활력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환경을 조성하니까요. 그렇지만 통화량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의 통화량 M2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늘고 있느냐 줄고 있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뭐 경기 상황. 어쨌든 우리가 소득이 늘어야지 집을 살 수 있으니까요. 경기 상황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입주 물량. 입주 물량 중에는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이제 아파트 그거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상품 고르시는 거는 각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판단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유광수 대표님은 이제 집을 앞으로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분들한테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지 좀 한번 조언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자산 시장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서 더 빠르게 변화하는 이유는 투자화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거주하거나 실제 공급되는 걸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요. 투자로 누군가 사고 또 투자로 매물을 걷어들였다가 내놓다가 뭐 이런 반복되면서 변동성이 되게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입니다. 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은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투자로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은 더 이상 공급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왜 빠집니까? 공급이 안 돼요.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투자 시장에 그래서 가격 결정하는 사람들이 수요예요. 수요자예요.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빠지게 되고 아무리 공급이 줄어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거래량이에요. 거래가 많아져야 수요가 시장에 있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거래량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오를 때. 이거 가장 위험한 시장이고 2021년도가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거래량이다. 거래량을 보시면서 내 집 마련의 계획도 세우시고 시장을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어차피 아파트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거냐? 아니다. 장기적으로도 뭐 일본처럼 하락할 수가 있다. 어느 쪽인지의 전망을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영석 교수님한테 여쭤본다면 집값은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안 한다? 어느 쪽이십니까? 뭐 저는 당분간은 우상향한다고 보고요. 당분간. 당분간이 언제까지를 얘기해요? 그거는 사실 저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든 게 그 부동산이랑 주택시장이라는 거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공급이 없는, 신규 공급이 없는 2027년까지는 어쨌든 뭐 반등을 하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 이제 폭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어차피 소득 증가이나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이 있지 않는 한. 원가,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상상하기 힘든데요. 30년 전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나 소득 증가율이 오르면 자산 시장은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상향한다. 놓고 본다면 우리 심영석 교수님은 우상향한다. 자, 우리 이광수 대표님의 말씀이 궁금한데요. 자, 10년 정도로 놓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상향 아니면 하락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전 장기적이란 말을 제일 싫어해요.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장기에 모두 죽고 없는데 왜 장기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응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값이 막 오르는데 엄청 비싼데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아무 때나 사도 돼. 이게 말이 됩니까? 반대로요. 집값이 막 빠져서 내가 살 만한 가격이 왔는데 장기로 계속 빠지려니까 사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장기 전망을 통해서 내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 네. 지금의 변화를 더 주목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지 장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하지도 않고 좀 모르고
저 우상할지도 모르고 우양할지도 모르고 전 장기 전망 자체를 안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애널리스트를 했는데 저희는 딱 툴이 있어요. 딱 3년과 5년 전망만 해요. 그런 차원에서 뭐 10년 이상 전망하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강수 대표님은 3년과 5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짓궂긴 한데 말씀드리고 5년 전망으로 보자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돈 내시면 이제 아, 예. 돈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해주셨는데 2024년도에는 좀 전에 우리 심영석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 이광수 대표님의 예상하셨던 것처럼 2024년도까지는 그런 급상승 반전은 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팽팽하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념과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 이야기 나누셨고 또 열띤 토론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말 좋은 판단 그리고 좋은 미래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두 분 나와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시고 열띤 토론해 주신 우리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